자, 뭐 문제 푸시는 거는 좀 이따 또 푸시고요. 일단 이거 마무리 하시고, 예, 푸시는 시간은 이따 또 푸셔도 되니까. 자, 뒤로 가셔서 이제 그 9번을 보시게 되면 7번과 같이 개별성하고 인접성에 대한 거를 따로 묶어서 내는 그 선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셔도 되겠고, 9번에 가시면은 이제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최이호 이용의 근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를 사용할 수 있을 때 무슨 이용이 되게끔, 최이호 이용이 되게끔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적지론의 근거가 되죠. 앞에서 배우신 게요. 특정한 용도에 적합한 뭐를 찾는 거, 위치를 찾는 거를 우리가 입지 선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어진 위치에 그죠? 적합한 용도를 찾아주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네, 그거를 적지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죠. 이 위치에서 다양한 용도를 쓸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무슨 이용이 될 수 있는, 최이호 이용이 될 수 있는 용도를 선택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적지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 특성이 이제 부동성과 함께 작용해서 시장 가격과 괴리되는 한정 가격의 개념을 존재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저기 병합 분할의 가능성에서 나타난 특성이에요. 지금은 예전에는요, 정상 가격, 특정 가격, 그 다음에 한정 가격.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가치로 쓰고 있는 거냐면 이게 시장 가치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감정평가상에서는 적정 가격하고 무슨 가격? 그러니까 이걸로 구하는 게 원칙인데 이걸로 구하기 힘들면 특정 가격으로 구하라는 얘기고요. 한정 가격은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평가사들은 그냥 여기에 포함시켜서 구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 표현 쓴다 안 쓴다? 안 쓰죠. 지금 무슨 가치로 구하는 거니까 시장 가치. 이게 원래 원문이 이게 마켓 밸류예요. 마켓 밸류면은 직역하면은 시장 가치잖아요. 근데 예전에 일본 애들이 이거를 정상 가격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 애들 거를 다시 또 번역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정상 가격으로 썼다가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무슨 가치로 쓴다는 거예요? 시장 가치로. 여기는 한정 가격은요, 시장이 이해 당사자 간에 한정돼 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여기 한 2차선짜리 도로가 하나 있고요.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건데 A지가 있고 B지가 있어요. 도로에 접하고 있는 얘는 한 25평 정도 되고요. 뒤에 있는 애는 약 한 375평 정도 돼요. 이게. 근데 어느 날 이쪽에 도로가 한 6차선짜리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요. 이쪽에 어떤 주요 시설물 있죠. 이게 하나 들어선 거죠. 그래서 이쪽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지가 주유소 용지라든가 아니면은 대형 식당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부지로 이제 탈바꿈하는 거죠. 근데 현재 얘는 25평이지만 도로에 접해 있어서 평당 한 70만 원 정도 하고요. 얘는 한 얼마 정도 하냐면 한 45만 원 정도 해요. 근데 만약에 A지는 소유한 사람이 갑이고요. B지는 을이 소유했어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의 토지를 우리가 매수해서 합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전체적인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45만 원 주고 팔으라고 하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겠죠. 이 사람에게 70만 원 주든가 팔으라고 하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A지하고 B지를 합쳐서 나온 게 C지인데 얘가 이 가치가 클 거 아니에요, 얘네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요 두 사람 간에서는 이 가치가 어떻게 돼요? 이거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시장 가격하고는 어떻게 돼요? 다른 새로운 가격으로 이게 거래가 성사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이해 당사자 간에 한정돼 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가격을 무슨 가격이라 한다? 이걸 한정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거를 계산하는 논리도 있어요. 저기랑 관련 있는 가격 원칙이 기여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10번 문제 보시면 병합 분할의 가능성의 파생 특징이 아닌 거 물어봤을 때 아까 설명했었죠. 거기 보면 1번에 용도의 다양성을 뭐 한다고 지원한다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성 때문에 뭐를 만들어냈고 위치의 가변성을, 그죠? 그 다음에 부증성 때문에 뭐를 만들어냈고 용도의 다양성을. 그런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특성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틀린 거는 2번이겠죠. 가격 다원설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용도의 다양성이죠. 주어진 위치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부지에도 여러 개의 가격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아니 왜 갑자기 또 표정이 우울하신 거예요? 이거 물어볼까 봐? 에? 아니 이거 물어봐야지 안 물어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해서 10문제면 다 물어볼 수 있는데요. 한 사람씩 다. 그렇잖아요. 지문이 5개인데 뭘 못 물어보겠어요. 그죠? 에? 여기 계신 분은 그거 물어볼까 봐 도망간 게 아니라 오늘 저기 워크숍 가야 된대요. 저녁에 오시는 분인데 그래서 저녁에는 참석을 못할 것 같아갖고 오전에 잠깐 짬을 내가지고 2시간 수업 듣고 간 거죠. 이런 정성이 있는 반면에 수업 듣다가 비가 오고 그러니까는 막걸리 생각난다고 탈출한 이런 그 수강생도 있다고 아까 고급 정보를 알려주고 갔어요. 다 저녁에 학생들 단속하셔야 됩니다 이러고 갔다는 얘기죠. 참. 아니 그래 공부하다가 그래 밖을 보고 그래 이게 공부하다가 막걸리 생각이 난다는 거는요 과거가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생각이 날 거 아니겠어요? 참 아주 걱정이란 얘기죠. 지금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닌데 참. 자, 뭐 이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은 이게 상품이 나와 있는데 상품이라고 해서 출제했던 선례도 있어요. 부동산 상품이라고 해서 한 2-3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일반 상품하고는 아무래도 성격이 좀 틀리겠죠. 그래서 이제 1번 지문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는 다른 상품 거래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기까지 뭐가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재와 달리 재구매 수요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니까 틀린 거죠. 부동산은 재구매 수요가 거의 발생하진 않죠.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생애 주기를 통틀어서 딱 한 번 거래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신중하게 거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지문에 가면 일반 상품과는 달리 타인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회성 구매의 성격을 띈다 이런 얘기죠. 많은 상품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대부분 이제 그 주거 같은 경우는 본인의 판단에 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수익성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본인의 판단으로 투자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조언이나 조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상품의 특성 정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가면은 위치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위치에 대해서 정리하셨었는데 위치는 절대적 위치가 있고 무슨 위치가 있어요? 네, 상대적 위치가 있죠. 절대적 위치는 이건 지리적 위치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상대적 위치는 가장 크게 얘기하면 경제적 위치 얘기하는데요. 경제적 위치 안에는 사회적 위치하고 무슨 위치, 행정적 위치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위치를 선정을 할 때는 양쪽을 다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느 한쪽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주어지는 이점도 틀림없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세종시를 행정도시로 만든 이유는요. 예전서부터 수도 이전 계획은 70년대부터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주 타켓이 됐던 게 여기에요. 충남. 충북은 너무 가깝고 서울하고. 그러면 충남을 선택이 된 이유가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가기가 어떻게 돼요? 용이하겠죠. 그리고 도시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사람이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해요.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있죠. 용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을 사용한 다음에 다시 또 배수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용이한 곳을 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도 뭐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랬을 때 이 위치의 가치를 우리가 얘기할 때요.
옛날에 농업사회 때는 위치의 가치를 이걸 갖고 판단했겠죠. 비옥도를 가지고. 땅이 얼마나 기름지냐 이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했을 거고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토지의 위치의 가치를 판단할 때 비옥도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뭐가 중요하겠어요? 접근성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접근성이 좋을수록 뭐가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접근성이라는 거는 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교통비용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도달할 때 들어가는 상대적 비용을 얘기를 하는데 교통비용 안에는 이동할 때 소요되는 돈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시간과 노력까지도 같이 반영한 게 우리가 교통비용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교통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접근성이 좋은 거고요. 교통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접근성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돼 있죠. 그러니까 역이라는 건 사람이 쉽게 또는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잖아요. 거기서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면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에 상점이 있는 것이 훨씬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13번 문제 보시게 되면 틀린 거를 물어봤죠.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라도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감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편익설이랄지라도 너무 가깝게 있으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시장 안에 상가주택 뭐 이런 거 얘기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4번에 독점력, 흡입력이 강한 부동산일수록 접근성이 중시된다고 하니까 틀렸겠죠. 독점력이라든가 흡입력이 강한 부동산들은 접근성을 중시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역이나 터미널이나 도서관이나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을 별로 중시하지 않죠. 대신에 소매상점은 뭐를 중시해요? 접근성을 중시하죠. 고객하고에 대한 이 접촉이 있죠. 이게 훨씬 더 용이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요. 14번에 공간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이 공간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단면을 잘라보게 되면 이렇게 무슨 공간이 있고요. 수평이 있고 공중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하.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인용이 됐던 게 요 공중하고 어디? 예, 지하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도 아시죠? 얘는 무슨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한번 활용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한 2번 인용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지하 공간에 가게 되면 미채굴 광물이 있죠. 이거는 민법상에 소유권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이거는 광업법상에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거죠. 이거를 민법상의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2번 출제를 해줬던 선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로 모의고사나 보게 되면 뭐 주로 이런 거 틀린 거 주는 경우가 있고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뭐를 쓸 수 있다. 개발권 양도 제도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개발권 양도 제도라는 건 현행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시행이 안 되고 있죠. 개발권 양도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가 정책론에서 지역지구제라고 배우셨죠. 네, 지역지구제의 단점이 있죠. 토지용 규제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뭐? 그게 개발권 양도제라고 얘기를 한 거죠. 또 토지용 규제에 따른 경직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계획 단위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정책에 가게 되면 개발권 양도제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한번 출제가 됐었냐면요. 먼저 페이지 한번 넘기셔서 26페이지가 보시면 문제 19번 있죠. 예, 문제 19번에 가게 되면 부동산을 공간 개념으로 인식할 때 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3번 지문에 상부 미용 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해서 이용함이 부적당한 경우에 상부 미용 공간에 상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근 토지로 양도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공중임대차 제도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그걸 무슨 제도? 그 개발권 양도 제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제목상에서 이렇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 학자들 중에 보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공간 중에서 공중 공간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출제를 하게 되면 주로 공간 개념으로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얘도 이때 정도 나오고 뭐 그 이후로는 뭐 소식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앞페이지로 돌아오셔서 14번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때 그 공간적인 범위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죠. 자, 거기 보면은 1번에 토지의 소유권이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고 하는 민법 212조의 규정은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얘기죠. 정당한 이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대나 장소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에는요. 일조권 침해 뭐 이런 논리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죠? 공간을 이용하는 개념이 적었을 테니까. 왜냐하면 1970년 기준했을 때요. 서울의 도심이 있죠. 도심의 평균 건물의 층수가 한 2.1층 정도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무슨 뭐 일조권 침해나 이런 개념이 성립이 안 됐겠지만 지금은 공간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무슨 개념이 대두가 돼요. 일조권에 대한 문제라는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되죠. 그래서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는 구체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4번 질문에 보게 되면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의 하나인 광호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이 된다니까 틀렸겠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 공간 개념 물어보게 되면요. 뭐를 일단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지하에 미치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나오면은 걔를 먼저 한번 쭉 살펴보시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뭐 속성에 대한 거는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나가서 그 뒷페이지에 가면은 주요 기출문제라고 나와 있죠. 기출문제 보시면 간단하게 맞출 수 있게끔 해주죠. 17번에 보시면 자연 특성인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이게 몇 회차 나온 거냐면 23회 때 나왔죠. 예, 요때 이제 이게 단독으로 이제 부증성 물어본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에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서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에 뭐를 발생시키겠어요? 독점 소유욕을.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위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위치의 토지를 다시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주는 반드시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 땅의 위치가 좋든 안 좋든 비옥도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무조건 뭐를 요구한다. 사용료를 요구한다는 개념이 있죠. 그런 지대가 무슨 지대라고 그랬어요? 그게 절대지대죠. 절대. 그래서 제목이 절대지대라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주장한. 기억하시나요? 네.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면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수의 입지 경쟁을 유발하겠죠. 그리고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 이용의 근거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요 4번 지문이 작년 여러분 시험에 1번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부증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작년 여러분 시험은 토지의 특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토지의 부증성은 이렇게 해서 거기 하나가 들어오면서 이 지문이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틀린 건 3번이죠.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부증성의 예외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자, 18번에 가게 되면요.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영속성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토지의 특성을 물어봤잖아요. 그럴 때는 물리적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돼요. 토지 특성 자체에서 자연 특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부동산 특성이라고 그러면 경제적 감가라는 표현을 물리적 감가라는 표현을 써줘야 되는데 그냥 토지의 특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부동성으로 인해서 활동이 국지화되겠죠. 그 다음에 부증성으로 해서 토지 이용이 뭐가 하겠어요? 집약하겠죠. 이용 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뭘 해서 합병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내용이죠. 근데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개별성 때문이 아니겠죠. 부동성 혹은 또 인접성 뭐 이런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기출이 훨씬 더 간결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표현과 정확한 용어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은 답을 쉽게 맞출 수 있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 정도까지 정리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경제론이 이제 들어가 있죠. 이 경제론에 대한 거는요,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수요 공급 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하고, 이렇게가 시험 목차예요. 시험 목차고, 아까 말씀드린 통상 얘가 4개, 이렇게 하나. 그래서 통상 한 몇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문항.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요 수요 공급 이론이 경제론에만 국한해서 문제가 나와주면 좋은데, 이게 다른 단원에서도 이 수요 공급의 원리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고요. 탄력성이라는 논리도 들어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용어는 반드시 정리가 되셔야 돼요. 혹시 높아심에서 얘기하는데 10월 초가 들어갔는데 찾아오셔가지고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그때 되면은 서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10월 초가 됐는데. 그잖아요.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이게 안 돼 있다는 얘기는 기초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문항이 나오면은 이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이걸 해소를 해야 돼요. 그죠? 이거를. 야, 안고만 가신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요즘 나오는 거는 탄력성하고 그다음에 뭐 있어요? 균형.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기초에 대해서 작년에 문제를 냈으니까 수요와 공급의 이 변화 있죠. 변화 요인에 대해서도 정리하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변화라는 것은요, 결국 어디하고도 연계가 있어요. 균형하고도 연계가 돼 있어요. 그죠? 그죠? 수요 공급이 변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죠. 그거를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도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계산에 대한 거는 뭐 간단한 거 내기 때문에 그 암산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을 내죠. 그러니까 무난하게 뭐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이 수요와 공급의 이제 기초 관계에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절량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유량이 있죠. 절량이라는 거는 뭐가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파악이 가능해요. 이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유량은 뭐가 명시가 돼야만. 기간이 명시가 돼야지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절량 변수로 얘기한 거, 조금 아까 절량과 유량 중에서 부동산 같은 내구재를 취급하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절량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절량 변수의 대표적인 거 이거 얘기했었죠. 이거 세 가지를. 그죠? 인이 뭐예요? 쟤는 이거는. 그래서 인구와 재고와 자산이 있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무슨 변수에 해당이 된다? 절량 변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푸실 수만 있으면 구별만 해주셔도 뭐 큰 어려움은 없는데, 5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56페이지 가면 그 하단에 주요 기출문제라고 있죠. 40번 문제. 거기 보면 문제가 절량자료에 해당하는 거 물어봤죠. 절량. 그렇죠? 그럼 절량자료에 해당하는 거는 5번밖에 없어요. 자산 들어가는 건 걔밖에 없잖아요. 걔가 답이잖아요. 자, 걔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섯 개를 주고 다음 중에 절량에 해당하는 그 변수 있죠. 네, 절량에 해당하는 변수가 몇 개냐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럼 몇 개였겠어요? 이거 3개. 이렇게 또 출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주고 유량 변수하고 절량 변수 있죠. 올바르게 구분한 게 어떤 거냐 이렇게 찾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또 역시 절량 변수는 뭐가 들어가 있었겠어요? 얘네 3개.
그러니까 얘네 세 개만 갖고 됐으면은 그냥 구별해서 답을 맞출 수 있게끔 출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중심으로 출제했겠어요? 절량을 중심으로 절량을. 그러니까 절량에 관한 이 변수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오셔서 유량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물어볼 때 얘한테 물어보는 대표적인 건 이거예요. 소득이 있죠. 소득. 우리가 매년 5월이면은 소득세 신고 들어가죠. 네, 그때 신고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벌어들인 소득이에요? 아니면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에요? 1년 동안의 소득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유량인 거예요. 유량. 그죠? 그러면 요 소득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부동산 관리자의 월급여, 건설 노동자의 임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월급여, 임금 이제 이런 거 이제 표기를 한 다음에요. 요 소득에 결부된 거로 또 뭐 주냐면 우리가 영문상에서 렌트라고 있다고 그랬죠. 렌트를 우리나라에서는 지대 또는 뭐로 사용해요? 임대료로. 지대라는 표현이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지대라고 그래요. 그 기간이 통상 몇 년 얘기하겠어요? 1년 얘기해요. 1년. 그러면 우리가 이거 배우셨죠? 투자론에서 이거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보면은 얘가 가능 총소득이죠. 얘가 뭐예요? 유효 총소득. 그 다음에 얘가 순영업소득이죠. 이 가능 총소득의 뜻이 뭐예요? 가능 총소득이. 네? 가능 총소득의 뜻이. 이게 연간 최대한의 임대 수익을 가능 총소득이라고 그래요. 1년간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 수익. 그러니까 몇 년이라는 얘기예요? 1년. 기간이 명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가 기본적으로 다 무슨 개념이에요? 유량 개념인데 얘들은 안 들어온다고요. 왜 안 들어오냐면 이 가능 총소득이라는 거는 공실이 전혀 없는 상태의 소득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인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죠. 100% 점유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뭐를 공제하고 공실을 공제하고 경비를 공제한 순수하게 기속되는 소득이 뭐예요? 순영업소득이니까 주로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선생들이 모의고사나 낼 때 보면 얘도 내고 얘도 내고 얘도 내고 얘도 다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분에 대한 대가잖아요. 총투자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주로 들어오는 건 뭐가 들어온다? 순영업소득이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순영업소득도 말 그대로 무슨 수입인 거예요? 연간, 그죠? 임대사업을 통해서 순수하게 귀속되는 소득을 뭐라고 그런다? 순영업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유량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지대하고 상대적인 게 지가가 있고 가격 또는 뭐가 있냐면 가치 이런 애들이 있죠. 그죠? 얘들은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지가, 가격, 가치 이건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에? 빨리 저량이라고 해주세요. 이 저량이죠, 저량. 얘는 왜 저량이겠어요? 얘들은 매 순간 틀리다고요. 매 순간. 그러니까 얘들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항상 뭐를 기준으로 시점을 정해놓고 평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도 부동산 가치 산정할 때 기준 시점을 놓고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무슨 개념이다? 저량인 거예요. 저량.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문제 보시면 1번에 다음 중에서 유량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걸 물어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들어가는 거죠. 쌓인 거니까. 주택 거래량은 무슨 개념이 돼요? 유량 개념이 되죠. 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거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체 양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시점이 주어져야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대전시의 현재 그 주택 수 있죠. 주택 총량이 얼마가 되느냐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시점과 기간이 주어지면 어느 게 주어져야지만 파악할 수 있어요. 시점이 주어지만 파악할 수 있다고요. 기간을 설정해 주면 전체 양의 일부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그 다음에 2번에 가시게 되면 유량에 해당되는 개념이 모두 몇 개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신규주택 공급량이 있죠. 주택거래량, 부동산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있죠. 그 다음에 소득이 있죠. 그 다음에 인구 변동량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은 다 유량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리을의 시장 가치 있죠. 그 다음에 재산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재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뭐 누적된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개념이다? 절약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자꾸 하면서 조금씩 이제 그 용어들을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되는데 그 여기에 뭐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서 외환 보유액이라든가 뭐 부채, 자본 이런 것들은 잘 안 물어봐요. 그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명시 구별할 수 있으시면 특히 절약 변수는 확실하게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그걸 중심으로 낼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주택 절량의 수요량과 공급량, 주택 유량의 수요량과 공급량 이런 것도 해봤었죠.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는 그거 정도는 추가적으로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나을 거예요. 그죠? 괜찮아요. 조만간 문제로 만나볼 테니까 그때 이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판단해서 적어드려서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적어드리는데 적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잊어먹을 것 같은 경우는 결국 문제로 우리가 확인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문제로.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이제 3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수요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죠. 자, 거기 보면 이자율이라고 돼 있죠. 예, 일반적으로 공급 결정 요인에 해당이 되나 부동산의 경우 수요 결정 요인에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일반적인 뭐 시장 이자율에 대한 걸로 해서 공급 쪽에서 출제가 됐었고 수요 쪽에서는 이 주담대 아시죠?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 같은데 시장 이자율이 변하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왜냐하면 금융을 가게 되면 소비자 금융이 있고 무슨 금융이 있어요? 공급자 금융이 있을 때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죠? 얘네도 자금 조달 비용이 둘 다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주택 소비나 주택 공급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4번에 부동산 수요는 장래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에 의해서도 결정이 될 수 있죠.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 예상이 되면 수요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죠.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소비를 늘리는 게 수요자 입장에서는 합리적 소비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러면 2번에 가면 부동산 수요의 결정 요인에는 부동산 가격, 소득, 관련재 가격, 생산 요소 가격, 인구 등이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거기서 뭐가 빠지면 돼요? 생산 요소 가격이 빠지면 되죠. 생산 요소 가격은 어디에 영향을 주는? 공급 변화 요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우리 교재에는 수요 결정 요인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수요 결정 요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가격하고 가격 이외 요인들을 다 묶어서 표시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할 때는 그냥 수요 변화 요인으로 출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가격을 뺀다고요. 가격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수요 함수 배운 거 기억하시죠? 수요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거는 당해 재화에 뭐도 있고요. 가격도 있고 소득도 있고 관련재의 가격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그랬었죠.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이게 가격도 다 들어가요. 이거는 뭐냐면 요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수를 망라한 게 수요 함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수요 변화 요인 들어갈 때는 뭐는 빼요. 가격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수요 결정 요인 그러면 다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표현상인데 여러분 표현에서는 수요 결정 요인 이렇게 잘 안 나오죠. 지난번에 우리가 당해재화의 가격대 당해재화는 뭘 당해재화라고 그랬어요? 당해재화는 그냥 이게 얘가 만약에 아파트의 뭐 수요량이면
이게 아파트 가격이라고요. 이게 무슨 재화? 이게 당해재화. 그 여기 보면은 관련재라고 돼 있죠. 관련재는 뭐가 되겠어요? 빌라. 그죠? 빌라의 가격이 변하면 당해재화의 수요량에도 영향을 줘요, 안 줘요? 당연히 주는 거죠. 그게 무슨 재화? 그게 관련재화라고요. 그러니까는 수요 쪽에서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관련재의 가격 변화가. 그러니까 대체재 보완재가 중요하다고요. 얘들이 변하면 여기 있는 당해재화의 가격과 소비량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영향을 주니까. 그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공급에 들어가게 되면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그럼 여기도 당해재화의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예, 당해재화의 가격이 있죠. 여기는 이제 기술 수준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예, 생산 요소 가격이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관련재의 가격 변화는요, 이거는 수요 변화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급 변화 요인에는 원칙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기출에는 관련재의 가격 변화인 대체재 보완재가 공급에서 나온 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내는 거예요? 이런 걸로 낸다고요. 이 생산 요소는 뭐인지 아시죠? 토지, 노동, 자본. 생산 요소 가격은 토지에 대한 사용 대가로 지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이자 있죠. 그걸 우리가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문으로 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생산 요소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이것도 냈어요, 안 냈어요? 믿다는 얘기죠. 이거 만약에 주택이라고 보면 주택 가격이 변하면 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작년 여러분 시험에 주택의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량의 변화 요인을 출제했었죠. 구분하라고. 그러면 주택의 공급량의 변화를 주는 요인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주택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공급 곡선에서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뭐가 변했으니까? 가격이 변했으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가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죠? 그거는 이제 뭐 맞추라고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틀리기 어려운 거예요. 자, 시장에서 다른 조건을 입증할 때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좌측 이동한다. 어떻게 돼요? 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여기서 만약에 이게 우측이다, 좌측이다 이걸 갖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가격이잖아요, 가격. 가격이면 이게 이동할 리가 없잖아요, 이게. 곡선에서의 이동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틀리고 난 다음에 우리 탄식하는 거 있죠? 아, 이거 있죠? 이거 한 번에 3개월씩 이제 시간이 뒤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 4번만 하면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4번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맹점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기억이 돼요. 근데 갑자기 끊고 가서 문장을 이렇게 또 표시를 하게 되면은 또 이상한 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 계속 도돌이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가 되죠. 자, 자수해 보세요. 나 아직 경제 힘들다. 수요 공급 힘들다. 빨리 자수해 보세요. 빨리. 한 분, 두 분, 빨리. 두 분? 어쨌거나 뭐 어떤 형식이든 간에 보완은 해봐야 되잖아요. 보완은 어떻게든 간에. 어쨌든 시간은 아직은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보완은 해봐야 되고요. 이걸 그냥 넘기면 나중에 9월달 되면 힘드시다고요. 넘어가면 심리적으로 쫓기고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간다고요. 그렇잖아요. 이제 자꾸 정리를 또 이제 해보셔야겠죠. 우리가 아마 여기 7, 8월 달에 특별한 강좌가 없으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보완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가지고 지금 10문제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틀리면 그 파트를 계속 넣어드릴게요. 정답률이 80%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서 한번 해봐서 개선이 되면 그 문제 빼고 다른 걸로 대체를 해보고 유형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그만두는 걸로. 그죠? 자, 또 4번으로 가보시는 거죠. 다음 중에서 이제 부동산 수요의 발생 요인에 해당하는 거는 모두 몇 개냐를 물어봤죠. 수요에서. 자, 거기 보면은 이게 또 이제 문제가 거기 보면은 수요의 무슨 요인이라고 해놨어요. 수요가 뭐 한다는 거예요. 발생한다는 얘기니까 이 수요가 뭐 하는 요인, 증가하는 요인. 밑에 문제는 수요의 무슨 요인이에요. 제약 요인이니까 수요가 뭐 하는 거, 감소하는 거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수요의 발생 요인 또는 수요의 제약 요인 이렇게는 출제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뭐 하거나 감소하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또는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발생하고 제약 요인으로 표현한 거는 오래전의 표현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 수요의 발생 요인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수요가 뭐 하는 요인? 증가하는 요인.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 비읍에 가면은 보완제 가격의 상승이 있죠.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제와의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아니, 우리가 보완제라는 거는 뭐를 보완제라고 그랬어요? 보완제라는 거. 두 개의 재화가 결합을 했을 때 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재화를 보완제라고 그랬죠. 효용이 커지는 재화. 그래서 우리가 바늘과 실의 관계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바늘만 가지고는 바느질이 안 되죠. 실만 갖고도 바느질이 안 되죠. 두 개가 결합을 해야지만 바느질이라는 효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 만약에 바늘 가격이 상승해요. 그죠? 그러면 바늘에 대한 소비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바늘을 안 사는 사람이 실은 사겠어요?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실의 수요도 어떻게 돼요? 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가는 애를 보완제라고 그런다고요. 소비하는 양이 같이 가는 애들 있죠. 한쪽만 소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같이 소비가 줄어드는 애들이 뭐 보완제라고요. 보완제. 그죠? 대체제는 당연히 소비의 움직임이 틀리죠. 한쪽이 비싸지면 개소비를 줄이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애를 더 많이 소비하려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저거 외우면 큰일 난다니까요. 외우면 못 맞춰요, 저거. 예? 용어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게 지금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 변화도 구별이 안 돼 있고 대체제 보완제의 개념도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문항에 나오는 거에 따라 기분 좋을 때는 컨디션 좋을 때는 맞추고 컨디션 안 좋을 때는 틀린다는 얘기는 유형이 내 입맛에 맞게끔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양반들 입맛을 맞춰줘야지. 그 양반들이 우리 입맛에 맞춰서 배열을 해주겠냐고요. 그죠? 이거 조금은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거기 이제 기억에 가면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당해제와의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자, 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야, 여기 그 빌라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에 대한 소비가 늘어요, 줄어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괜찮아요, 뭐. 대체제는 이렇게 등호를 표시했죠. 네, 무슨 얘기냐면 얘를 소비를 하든
얘를 소비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얻는 뭐가 같은 거예요? 효용이 있죠. 만족감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가.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콜라하고 사이다 있죠. 이거는 또 약한 거예요. 소주하고 맥주 있죠. 둘 다 효용이 어때요? 효용이 같잖아요. 마시면 어떻게 돼요? 취하잖아요. 취하면 사람 못 알아보는 것도 똑같죠. 둘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도 1,000원이었고 얘도 1,000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얘가 1,500원으로 올랐어요. 그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무슨 소비가 늘어나요? 소주나 막걸리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왜? 마시면 취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 효용은 같은데 얘가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얘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한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 우리는 값이 싼 그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얘가 무슨 재화면, 얘가 당의 재화면, 얘하고 무슨 관계 있는 대체 관계 있는 대체재 가격이 뭐 하면 상승하면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대신에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얘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비싼 결과가 될 거 아니에요. 같이 1,000원이었는데 얘가 만약에 800원으로 가격이 하락했다고요.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가격이 싸잖아요. 그럼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싼 요 당해재화의 소비를 줄이고 얘랑 무슨 관계 있는 대체 관계 있는 재화의 소비를 늘어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체재하고 보완재가 일단 구별이 돼야 돼요. 그죠? 구별이.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그것 때문에 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그다음에 뭐 다세대 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면은 그걸 용납을 못 하는 분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아파트가 제일이지. 어떻게 아파트하고 다세대하고 비교할 수 있어? 이라고 혼자서 또 이게 여행을 따르는 사람인데 이건 그냥 이론이잖아요, 이론. 여기서는 그냥 같다고 보는 거잖아요, 같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하신 게 대체재 가격, 보완재 있죠? 예, 그거 이제 구별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구별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인구 증가 이런 거는 쉽잖아요.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는 늘어요, 줄어요? 늘어나잖아요. 이자율 하락하면 수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혼 및 독신자 가구 수가 증가하죠. 요즘 같은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생산 요소 가격은 공급이잖아요.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대체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악화라고 돼 있죠.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이 수익률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가 늘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 수요의 발생 요인, 즉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은 뭐가 되느냐? 대체재 가격의 상승, 그 다음에 인구의 증가, 그 다음에 이자율의 하락, 그 다음에 대체 투자 자산의 수익률의 악화 있죠. 네, 요거까지 얘기해서 전부 몇 개라는 거예요? 5가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시옷 있죠. 거기까지. 그 보완재 가격의 상승은 수요 제약 요인이다 이거예요.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렇게 발생과 제약 요인으로 안 준다고요. 증가 또는 무슨 요인으로? 감소. 그래서 그 밑에 5번에 가면 부동산 수요의 제약 요인이라고 돼 있죠. 5번에 가면 이게 제약 요인이라고는 안 주고 수요를 뭐 하는 요인, 감소시키는 요인,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는 조세 감면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 정도로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경제만 해소가 되면은 이게 풀리는 거예요. 경제만 해소가 되면은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경제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저만 몰랐군요. 응? 그래요.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이제 푸시고 그런 마무리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도 계속 쭉 푸시고요. 그럼 경제만 보완이 조금 되시면은 뭐 되신다고 그러니까, 그죠? 그래도 다행인 거죠. 다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죠? 예, 그나마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요. 자, 잠깐 쉬었다 들어오십시오.